기획특집으로 마련한 소액주주 행동시대,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야기합니다. SM 엔터테인먼트의 감사 선임이 쏘아 올린 공들이 기대감도 갖게 하고요. 또 개선돼야 될 점도 많이 있습니다. 소액주주 입장에서. 오늘은 랜드마크 로펌 이남옥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소액주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변호사님이 오셔서 관련된 일을 많이 하시나? 네, 본인 소개 간략하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인 랜드마크 이남옥 변호사입니다. 저는 주로 기업 인수합병과 회계, 회생, 그리고 중국 해외 투자 관련 자문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현대 오토웨브와 현대 MM소프트 간의 합병과 관련해서 합병 비율의 불공정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련된 이 자본시장에서의 지배구조나 합병 이런 데 대한 건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기쁘십니다. 올해 이제 정기주총이 막을 내렸는데요. 아까 뭐 SM 얘기도 했지만 이런 소액주주 권리나 이런 걸 생각하시는 변호사님 입장에서 올해 주총 총평 좀 해주세요. 좀 뭐 지난해랑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제가 올해 주총에서 가장 눈여겨봤다는 건 네. SM 엔터테인먼트 주총이었습니다. 예. 드디어 주주 행동주의가 이번에야말로 성공을 거두었고 2015년 열려서의 삼성물산이나 또 산진칼의 주주권 행사 사례가 있었지만 실제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마침내 주주 행동주의가 가시적인 성과를 냈었고 그리고 이제는 주주들도 자기 가치 보호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거시적으로 본다면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의 낮은 문제점과 주주 환원율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SM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좀 인상 깊은 그 케이스니까요. 사실 SM도 감사 선임이 소위 3% 룰이라는 게 없었으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런 제도 변화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예. 감사 후보가 이제 얼라인 파트너스 소액주주 쪽에서 이제 된 분이 감사가 선임됐는데 이 의미 좀 봐주세요. 예, 핵심은 행동주의 얼라인 파트너스 감사 선임에 대한 주주 제안이 성공을 했다는 것이고 네. 실제로는 출석 주주의 81%가 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얼라인 파트너스의 현명한 전략의 승리라고 봅니다. 얼라인 파트너스는 기존에 유튜브 등으로 다양한 여론을 환기하면서 주총 전에 검사인 선임 소송을 제기해서 평등한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전자서명으로 위임받을 수 있는 그런 앱을 사용하는 등 아주 다양한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예. 했고 또 감사 선임에 말씀하신 대로 감사 선임에 포커스를 맞춘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이 성공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주주들도 많이 참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만 또 재미있었던 거는 실제 표 대결에 갔더라도 실제로는 회사가 선임한 이사나 감사들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표 대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표 대결을 했더라도 아마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회사 측에서는 뭐 그렇게 가서 괜히 회사의 이미지를 구길 수 있으니까 네. 미리 좀 발을 좀 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어쨌든 SM 사례가 굉장히 큰 변화들을 지금 이제 가져올 거고요. 몇 가지 그 지배구조와 관련된 또 소액주주 운동과 관련된 사례들을 좀 보겠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은 이제 삼촌과 조카의 란이 지난주에도 떠들썩했고요. 지난해에도. 네. 올해도 그 조카 쪽이 제안한 그 배당안은 14,900원이었는데 부결이 됐고 회사 측에 배당한 10,000원이 됐는데 이건 국민연금도 지지했고요. 사실 금호석유는 뭐 사실 소액주주라기보다는 그 주주들 간의 약간 표대결인데 금호석유 사례도 좀 말씀해 주세요. 국민연금의 천성에 대한 논의는 사실 한국 스튜어디십 코드와 관련된 논의입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도 수탁자로서 기관 투자자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들로서의 적극 주주 활동을 해서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이나 주주 가치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박창구 회장과 또 그 표대결을 벌인 박철환 상무 그런 오너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이 또 의미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하고는 좀 관련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국민연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그 성실한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렇죠? 최근에 여러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의사 표시에도 뭐 상장사가 신경 안 쓰고 가는 사례들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건 또 영어 단어라 그러는데 뭐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해서도 말씀하시니까 주목할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다시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투자하면서 조금 화가 나는 이런 얘기로 돌아오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극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2차 전지가 좋아서 LG 화학을 샀는데 예, 덩어리는 뚝 떼가지고 상장하고 주식을 받을 권리는 없고 뭐 LG 화학 주가는 빠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변호사님은 상장사 간 합병에서 이런 소수주주의 보호에 관한 논문도 쓰셨군요. LG 에너지 솔루션 사태? 사례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물적 분할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데 물적 분할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물적 분할을 한 그 자회사가 상장이 되면 지배구조가 변화가 되고 소수주주의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네. 특히 방금 말씀하셨듯이 투자자들은 배터리 부분을 가지고 LG화학에 투자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배터리 부분이 이제 분할되면서 결국 모회사 주주들은 자회사에 대해서 주식을 하나도 갖지 못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시가를 보면 LG 솔루션 시총이 100조인데 LG화학은 45조입니다. 네. LG화학의 본원 가치를 40조로 따진다면 5조밖에 평가를 못 받는 가치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 소수주들한테는 손해가 된다는 것이죠. 네. 예. 그게 나와서 이제 100조가 됐는데, 그죠? 예. 네. 결국 외국에서는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사업 부분을 매각해서 예, 구조조정하는 예. 수단으로 사용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대로 핵심 사업 부분을 분할해서 투자를 유치하고 결국에는 소수주들한테는 그게 반영이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다줬던 개의 신세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법률가이시니까 저희야 뭐 뉴스를 보고 알지만,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사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합법적인 수준에서 했는데 과거에는 물적 분할 이런 게 기업의 구조조정 이런 과정에서 사용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아주 핵심 사업을 뚝 떼내서 예, 말씀하신 그 5조로 추정되는 가치를 100조짜리 회사로 상승시켰다는 게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그 이후에 사실 물적 분할이 조금 주춤해지긴 했습니다. 워낙 이제 사회적인 반향이 커서. 예. 앞으로도 물적 분할하게 되면 지배주주와 소액주주가 이렇게 상생하기 위해서 좀 보완해야 될 제도는 어떤 게 있을까요? 법적인 제도를 한 3가지 정도 제안을 네. 드리자면 우선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합병이나 영업 양도 같은 경우에만 주식 매수 청구권이 부여되지만 모회사 주주들에게 그 물적 분할을 반대하는 모회사 주주들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네. 사실은 이 방법은 회사와 주주들의 그 결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력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로 자회사 상장 시 공모주 우선 배정 방식도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가장 좋은 방식이긴 한데 신주유수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신주유수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자체를 팔 수 있기 때문에 소수주주 보호에는 상당히 유리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올해 3월 23일 날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에는 그러한 내용으로 초과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방법을 찾으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근데 뭐 그런 방법은 찾지 않고 유리한 방법만 회사가 찾다 보니까 뭐 소액주주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자신 있으면 기업 좋으면 나스닥에 상장을 하던 그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좀 그러니까 새로 공모를 할 때 기존 주주들이 그 주식을 받게 하거나 그렇죠. 네. 우선 배정하거나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도 나는 그거는 반대해. 되팔게 그런 가능성도 있네요. 예. 그런 논의가 이제야 있는 겁니다. 물적 분할 말고 계열사 간의 합병도 꽤 있고요. 그게 합병은 이사회 결의가 아니라 주총 결의인가요? 어쨌든 회사 중심으로 해서 대주주들 중심으로 합병을 많이 하는 사례에서 원치 않는 그 주주들이 소외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가 문제고 어떤 시스템이 보완돼야 됩니까? 합병에서는 합병 비율이 가장 문제입니다. 예. 불공정한 합병 비율로 합병을 하게 되면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또 소수주에게 불리하게 된다 그러면 그 부의 부당한 이전이 발생합니다. 네. 대주주한테는 이익이 가고 소수주한테는 손해가 가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사례이기도 하고 그렇죠. 현재 소송 진행 중인 현대오토에버와 현대 MM소프트의 합병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높은 현대오토에버에 유리하게 합병 비율을 가져가게 되면 그쪽으로 부당하게 이전하기 때문에 결국 지금 소수주주 95분이 114억의 손해를 봤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합병 시 소수주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실체적인 방법과 절차적인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체적인 방법은 자본시장법상 합병 비율을 시장 가치로 산정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짧게 한 달간 또 1주간 그리고 또 최근 일의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합병 비율을 산정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계획하에 벌어지는 그런 계열사 간 합병에서는 주가가 왜곡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례가 드물긴 하지만 독일과 중국 같은 경우는 6개월의 시차를 두고 합병을 계산하고 있기도 하고 또한 외국 사례 같은 경우는 주로 유럽과 미국은 공정가치로 합병 비율을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정가치로 합병 비율을 계산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절차적인 부분에서 상장법인 같은 경우는 외부 평가 기관에 따라서 합병 비율을 평가를 하게 돼 있지만 사실은 이 회사가 지정하는 외부 평가 기관이기 때문에 그 역시도 주가가 왜곡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한 합병 감시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인이 합병 비율을 감시를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특별위원회 제도가 있어서 독립된 전문가들이 합병 비율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독립된 제3의 평가 기관이 합병 비율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당장 어떤 기업이 오늘 올라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투자자 재산권 머리 아프다 이러실 수 있겠지만 이걸 우리가 투자자들이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도 해주고 그래야 기업들이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거든요. 당장 물적 분할 같은 경우도 브레이크가 좀 걸렸잖아요.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고요. 아까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이 기업 분할이나 합병 관련해서 지금 상법 개정안 발의했다 그랬는데요. 그 내용이나 실효성 좀 얘기해 주세요. 예, 구체적으로 보면 이 이사의 충실 의무 규정의 382조의 3에 보면 네.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그런 충실 의무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 규정 자체를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개정 이유를 잠깐만 살펴보면 네. 물적 분할 같은 이사의 행위가 회사에는 영향이 없지만 주주에게 부의 이전의 결과가 가져오는 경우에 이를 특정 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도록 이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함으로써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예를 들면 대주주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소주주에게는 피해를 주는 방금 말씀하신 물적 분할이나 합병 비율이 불공정한 경우에 이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규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상법 규정과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과 관련된 규정이기 때문에 사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게요. 이런 분들이 이제 국회를 많이 가셔야 됩니다. 이용우 의원도 자본시장에 또 상장기업 계셨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아는 거고요. 다만 상법 개정은 시간도 걸리는 데다가 기존의 기업 측이나 혹은 이런 데서 좀 반대하는 분들은 기존의 상법에도 그런 조치들은 다 있어. 그걸 잘 활용하면 되지. 굳이 보호가 안 된다는 건 뭐야.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사 충실 의무가 규정이 돼 있긴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네. 382조의 3에. 그렇지만 영미법상의 상법 충실 의무와는 좀 다르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983년 와인버그 판결에 따라서 대주주와 이사에게 소주주주에 대한 신탁 의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합병 비율과 관련해서 이사회가 소주주주에게 불리한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집단소송에 직면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대법원은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손해는 별개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나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사실은 입증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결국에는 입증 책임은 원고인 소주주주에게 있고 모든 증거들은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물적 분할을 할 때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증거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증거를 확보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증거 개시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여러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거버넌스의 소액주주 중심의 변화들과 함께 또 법률적으로 지금 상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아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소송에도 참여하고 계신데 변호사님께서 생각하기에 소액주주나 이런 게 강화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좀 필요한 사안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또 방송 보시는 우리 투자자, 주주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함께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사실 실질적으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그런 제도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들은 실체법적으로는 이사충실 의무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규정돼야 될 것이고, 합병 비율에 관한 산정 역시도 시장 가치가 아니라 공정 가치로 규정을 해야 될 것이고, 제3의 독립적인 평가 기관에 의한 합병 비율이 평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절차적인 면에서는 정거 개시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주 평등의 원칙은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상법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주주들도 회사의 주인이기도 하고, 또 회사는 그런 소수주주들에 대해서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대주주와 이사들 역시도 그런 불공정한 부의 이전에 대해서는 약탈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셔야 될 것이고, 또 소수주들도 이번 SM 사례를 보듯이 그런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행동에 옮겨야 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들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도 인식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소수주주 보호가 잘 돼야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질 것이고, 한국의 회사들도 제대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을 신뢰하고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 생각은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소수주주 제도, 보호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감합니다. ESG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중에 제일 약한 고리가 G잖아요. 오늘 얘기한 가버넌스 문제인데요. 그런데 변화가 좀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획특집 소액주주 행동시대 동학개미의 수익률이 달라진다. 오늘은 최근 사례와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사항 알아봤습니다. 랜드마크 로펌 이남옥 변호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